그 여자가 여기 기어들어와 있었어. 늦겨울 재개발 예정지 골목에서 정희는 리어카를 끄는 10살 아이를 발견합니다. 폐지를 줍는 아이의 머리에는 바래진 분홍색 리본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6년 전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남편을 잃은 다음 날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텅 빈 금고, 10억 원과 함께 증발해버린 여자. 정희는 6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이라 믿으며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들려온 수군거림. 그 여자 옛날에 시댁돈 훔치고 달아났대요. 정희는 그림자 속에서 며느리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10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늦겨울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로 표시된 낡은 주택가 골목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정희는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투자한 부동산 현장입니다. 언젠가 이 허름한 골목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뀔 곳이었죠. 정희는 무너진 담벼락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낡은 리어카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는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녹슨 바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린이였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머리에 낡은 분홍색 리본을 메고 있었습니다. 리본은 색이 바래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아이의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지요. 정희는 무의식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폐지와 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찌그러진 우유팩 몇 개가 놓여 있었고요. 아이는 리어카를 끌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애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어린아이가 리어카를 끌고 있는 걸까요? 부모는 뭘 하는 걸까요? 그때 옆 가게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는 정희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저애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엄마가 아프다네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일주일째 봤어요. 처음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요 며칠은 저애 혼자 오더라고요. 엄마는 저기 골목 안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기침을 심하게 하던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네요. 저렇게 어린애가.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등은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낡은 점퍼가 펄럭였습니다. 점퍼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옷이었겠죠.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동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웠고 연민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리어카를 미는 작은 손, 땀에 젖은 이마, 바래진 분홍색 리본. 특히 그 리본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어디서였을까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손녀 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4살이었던 미나는 분홍색 리본을 좋아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 직접 사준 리본이었죠.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리어카를 미는 작은 손,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려 애쓰는 얼굴.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 유독 저 아이만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며느리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년 만에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 소영이가 생각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왜 소영이를 떠올리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리어카를 미는 어린아이, 그리고 6년 전 사라진 며느리와 손녀. 정희는 이불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 멀리서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끄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정희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소영아.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내가 떠오르는 거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새벽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보기로요. 그 골목에, 그 아이가 있는 곳에.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자꾸 그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정희를 다시 그 골목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이야기는 정희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날 정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정희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정우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정우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챙겼고 자주 전화했습니다. 손녀 미나가 태어난 뒤에는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어머니 닮아서 이쁘죠? 정우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소영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처음부터 소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소영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정우와 만났을 때 소영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정우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영이가 좋아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결국 정희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의심했습니다. 소영이 돈 때문에 정우와 결혼한 게 아닐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은 정우가 아프면서 더 커졌습니다. 정우는 1년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우야, 힘내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정우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소영은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것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저 여자는 정우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19년 11월 정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순간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소영도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4살짜리 미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미나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아들네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소영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나의 옷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소영과 미나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정희는 소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문득 서재가 생각났습니다. 서재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관리하던 금고였습니다. 정희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가지고 달아났어.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그랬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정우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우리 집 재산을 노렸던 거야. 정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사모님, 증거가 없습니다. 며느님이 금고를 연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이 원래 며느님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생전에 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며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희는 사람을 고용해서 소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증오만 남았습니다. 아들의 제사 때마다 정희는 소영을 저주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정희는 며느리 이름을 지웠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도둑이야. 배신자야. 정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 죽자마자 돈 들고 달아났어요. 그렇게 살면 벌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의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 미나를 떠올릴 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운 마음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엄마를 닮아서 냉정한 사람이 되겠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면 고요했고 아침이면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떠난 아들 생각이 덜 났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문득 손녀인 미나가 생각났습니다. 4살이었던 미나. 분홍색 리본을 좋아하던 아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던 아이. 지금 10살이겠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건강하긴 할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저 아이는 이제 남이야.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리어카를 끄는 그 아이. 바래진 분홍색 리본을 단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소영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은 따갑고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반지하 방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만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가 맺혀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았습니다. 낡은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와 계란 3개, 그리고 우유 1통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미나 도시락용이고 하나는 아침 반찬용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소영은 기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미나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계란을 접시에 담고 밥을 퍼서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김치를 작게 잘라 옆에 놓았습니다. 변변찮은 도시락이었지만 소영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미나를 깨웠습니다. 미나야, 일어나야지.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미나는 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소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따뜻한 방에서 재우지 못해서,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씻고 밥 먹자. 소영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으니까요. 미나는 찬물에 얼굴을 씻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소영은 딸에게 계란 후라이를 주고 자기는 김치만 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 미나가 많이 먹어. 소영은 웃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더 먹이고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미나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나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매일 밤 손빨래로 빨았습니다. 7시 미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도 몸조리 잘하세요.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 맛있게 먹고. 소영은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미나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기침이었습니다. 격렬하게 기침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피었습니다. 소영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밑은 거뭇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42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소영은 보건소에 갔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폐결핵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소영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초기니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도 드셔야 하고요. 소영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져도 참았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8시 소영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나야. 소영이. 왜 또 전화했어? 돈 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서. 아프면 일을 나가든가. 몸 아픈 건 핑계야. 게으른 거지. 어머니는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미나라도 생각해서.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 부잣집 네 남편도 죽고. 쓸모없는 것.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빌어. 그 집 부자잖아. 엄마, 그건 안 돼. 시어머니는 나를 너무 싫어하셔.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원래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 정우가 잘해줬으니까요. 정우는 처가에도 잘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고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면 병원비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소영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하지만 일주일 뒤 어머니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영아, 정우가 너한테 재산 남긴 거 없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정우 씨 통장에 있던 돈은 병원비로 다 썼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받은 거라도 있어야지. 네 시어머니가 부자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안 좋게 보셔서. 소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이 착하게만 살아서 돈도 못 챙기고. 그 뒤로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영에게 일을 하라고 재촉했고 미나를 귀찮아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벌어서 생활비라도 내야지. 소영은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나가야겠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돈을 안 버니까 우리도 힘들어. 내 방 월세라도 받아야겠어. 결국 소영은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소영은 딸을 데리고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곳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영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 때문에 저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나서며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소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미나가 자랄 때까지만. 그리고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나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소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소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살 때 아빠를 잃은 아이, 할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가난 속에서 자라는 아이.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유 한 통과 식빵 3조각이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제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소영은 식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초 하나를 찾았습니다. 작년 생일 때 샀던 초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었죠. 식빵 위에 초를 꽂았습니다. 케이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요. 7시가 되었습니다. 미나가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딸을 깨웠습니다. 미나야, 일어나.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미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소영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제 생일이에요. 미나는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그래, 오늘이 미나 생일이야. 10살이 됐네.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소영은 부엌으로 가서 식빵에 꽂은 초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생일 축하해, 미나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식빵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나는 작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소원 빌어. 엄마가 꼭 들어줄게. 소영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초를 후하고 불었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순간 소영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자기를 위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달라고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나야. 엄마는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소영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미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소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미나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듯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나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소영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미나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등, 낡은 가방, 바래진 운동화. 소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나가 보이지 않자 소영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빵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 먹지 않고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를 위해 남긴 거겠죠. 소영은 그 식빵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생일에 케이크 하나 못 사주는 엄마.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엄마. 미역국도 끓여주지 못하는 엄마. 정우 씨 미안해요. 소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미나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을 거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영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청소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소영은 입을 막고 기침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나를 위해서라도 오늘 저녁에는 폐지를 주우러 가야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미나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소영은 최대한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제도 골목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가 물을 떠다 줘서 겨우 진정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어요. 제가 할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넌 숙제도 해야 하고.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나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큰 리어카를 힘겹게 밀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가 리어카를 미는 모습, 땀을 흘리며 폐지를 줍는 모습. 미안해, 미나야. 정말 미안해. 소영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빵 위에 작은 초를 보며 웃던 얼굴, 소원을 비는 모습,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게, 미나야. 조금만 더. 소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세상 안에는 오직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고 그 어린 여자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정희는 골목 입구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에 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왜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안 됐죠?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네, 참.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사정이 안 좋나 봐요. 엄마도 아프고.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며칠은 저에 혼자 리어카 끄는 걸 봤어요. 엄마는 골목 안에서 쉬고 있고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관심 있어 보이면 이상하니까요. 안 됐네요. 정희는 짧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멈춰섰습니다. 시장 쪽에서 여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옛날에 시댁 돈 훔쳐서 달아났대.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진짜요? 얼마나 훔쳤는데요?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10억이래요. 남편 죽자마자 금고 털어서 달아났다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달동네에 숨어 사는 거래요. 여자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억? 시댁돈, 남편 사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어디 사는지 아세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기 골목 안쪽 반지 아래요. 딸 하나 데리고 산다던데.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었다니. 며느리 소영이. 정희는 골목을 빠져나와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기어들어와 있었어.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6년 동안 찾았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재개발 예정지, 달동네 골목에.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10억이나 가져갔으면서 돈을 다 써버린 건가?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건가? 정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미나, 그 아이도 함께 있다는 것. 리어카를 끄는 아이. 그 아이가 미나였습니다. 정희의 손녀였습니다. 4살 때 본 마지막 모습. 그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손녀를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둑의 딸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정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리어카를 미는 작은 등,
땀에 젖은 얼굴, 바래진 분홍색 리본.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소영인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돈은 어디에 있는지. 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반지하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집 앞에서 미나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골목 안쪽에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는 수척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걸었습니다. 미나가 뛰어가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소영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됐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의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야.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10억을 훔쳤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돈을 다 쓴 거겠지. 낭비해서 도박을 했든지 뭔가 잘못된 일에 쓴 거겠지.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자랐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영의 수척한 얼굴, 미나의 작은 등, 기침 소리, 리어카, 모든 게 뒤섞여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다 쓴 건지, 아니면 어디 숨긴 건지. 그리고 손녀, 미나. 정희는 손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 이제 10살이 된 아이. 나는 할머니로서 책임이 있는 걸까? 아니면 상관없다고 봐야 할까?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자. 그리고 직접 물어보자. 정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다시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소영이 폐지를 주우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골목 어귀의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어카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길을 비췄습니다. 엄마, 여기 박스 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오자.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박스를 주워서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지켜보며 기침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은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소영은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피부는 깨끗했고 옷차림은 단아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영은 달랐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10억이나 가져갔으면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의문이 들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돈을 다 날린 거겠지. 사기를 당했든지 도박을 했든지.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소영과 미나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박스와 신문을 모았습니다. 정희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만.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몸을 구부리며 기침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미나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소영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숨어있던 곳에서 몸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엄마 괜찮아. 소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요. 제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내일 고물상 아저씨한테 팔아야 해. 소영은 애썼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요. 소영은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는 아픈데 이렇게 일하잖아요. 미나는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쟤는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의문이 계속 커졌습니다. 잠시 후 소영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자, 미나야. 네, 엄마. 둘은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이. 소영과 미나는 낡은 반지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반쯤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문은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녀가, 정희의 며느리가.
정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손 사이로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피었습니다. 미나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마워, 미나야. 소영은 물을 마셨습니다. 미나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혼자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안 돼. 너는 학교 가야지. 괜찮아요. 학교 끝나고 할 수 있어요. 미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미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 저 여자는 도둑이잖아. 우리 집 돈을 훔친 배신자잖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일까? 슬픔 때문일까? 죄책감 때문일까?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희는 진정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상황이 이상해. 돈을 그렇게 훔쳐간 애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아픈 몸으로 폐지를 주우며 살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자. 그리고 알아보자. 정희는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도 그렇게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어젯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의 수척한 얼굴, 피를 토하는 모습, 미나의 울음. 정희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알아내야 해. 진실이 뭔지. 정희는 차를 몰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영의 집이 아니라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어제 소영이 고물상 아저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폐지를 팔러 간다고. 정희는 골목 입구에 작은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물상 안에는 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옷차림이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여자에 대해서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이십니까? 소영이라는 여자요. 10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미나 엄마 말씀이시군요. 어떤 관계시죠?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참 불쌍한 처지예요.
불쌍하다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병이 깊은데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매일 폐지를 주워다 팔지만 그 돈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하죠.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애가 착해요. 엄마를 도우려고 학교 끝나면 같이 나와요. 10살밖에 안 된 애가.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돈이 전혀 없나요? 없죠. 있으면 저렇게 살겠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억은 어디 간 걸까? 정말 돈이 없는 걸까? 혹시 그 아이 엄마가 남긴 물건 같은 거 있나요? 뭔가 보관하고 있다거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낡은 봉투 하나 맡아둔 게 있긴 해요. 아이 엄마가 몇 년 전에 맡겨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처리해달라고.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노인이 망설였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정말 그 아이 엄마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노인은 정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인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노인은 봉투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정우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출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봤습니다. 같은 날짜 10억 원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계좌 이름을 봤습니다. 이진숙, 소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소영이의 친정에 맡깁니다. 제가 떠난 후 사랑하는 소영이와 내 딸 미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영을 믿어주세요. 소영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였습니다. 소영이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소영의 친정에 보낸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소영과 미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소영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은행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0억이 소영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뒤 일주일 만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출금됐습니다. 소영의 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6년, 무려 6년 동안 정희는 소영을 도둑이라고 믿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조차 받지 못한 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채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폐지를 주우며 굶주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정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저한테 이 봉투를 맡기면서 본인도 안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남긴 거라고만 했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아마 보기 힘들었겠죠. 남편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체념한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영은 알았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돈을 준비했다는 것을.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찾지 않은 겁니다. 친정과도 연을 끊고 혼자 살아온 겁니다. 저는 그 아이 엄마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년 동안 너무나도 미워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정희는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6년 동안의 증오, 6년의 오해. 그 시간 동안 소영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병든 몸으로 가난 속에서 제가 뭘 한 거죠? 정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먼저 아이 엄마에게 가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세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소영에게 가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을 잘 돌봐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니까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병이 깊어요. 요즘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세요. 피도 토하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희는 소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반지하 문 앞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6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 도둑이라고 믿었던 며느리.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게 오해였다는 것을.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소영은 정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며느리. 하지만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가구는 낡았고 바닥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영이 말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먼저 들어줘. 제발.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입을 다물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물상 주인에게 받은 봉투였습니다. 이걸 봤어. 정희는 봉투를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물상 주인분께 받았어. 소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네요. 정우의 메모. 소영은 그것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소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정우가 너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어. 그걸 너희 어머니께 맡긴 거였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종이를 쥔 채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알아. 너도 이제 알았다는 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일어나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소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6년 동안 너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했어.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너는 피해자였던 거야. 친정 어머니한테 당한 거였어.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찾지도 않았어. 내 핏줄인 손녀도 찾지 않았어. 그냥 혼자서 상상하며 증오심만 가득했어.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돈을 받은 건지.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편한테 받은 돈이 있냐고. 저는 없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 뒤로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셨어요. 쓸모없다고. 돈도 못 챙겨왔다고.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간 거라고. 왜 되찾지 않았어? 내 아들이 너에게 준 돈인데. 어떻게 되찾아요? 친정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어요. 소영은 울었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미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42살. 하지만 5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병든 몸, 거친 손, 수척한 얼굴. 이 모든 게 정희의 잘못이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영도 울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지하 방 안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지금 당장 나랑 병원에 가자.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안 돼. 너는 내 며느리고 내 손녀의 엄마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 마.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병이 이미 늦지 않았어. 절대 늦지 않았어. 정희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치료를 받아다오. 미나를 위해서라도. 미나 이야기가 나오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미나, 내 딸. 그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정희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정희는 소영을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 죄가 너무나도 크구나. 정희는 며느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6년간의 오해, 6년의 증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후회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너와 미나를.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꼭 그래야 했습니다. 정희는 즉시 소영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큰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소영을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결핵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영양실조도 심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많이 늦었습니다. 폐 손상이 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서 집중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영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가늘게 들리는 숨소리.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을 거야. 꼭 나을 거야.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소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미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나는 정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미나는 작게 말했습니다. 6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미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나야, 나 기억나니? 할머니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할머니. 정희는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 가녀린 어깨, 너무 말랐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정희는 울었습니다. 미나도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응. 그래서 치료받고 있어. 괜찮을 거야. 정희는 미나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둘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소영은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야. 왔구나. 소영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나는 엄마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 소영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옆에 있어줘. 할머니는 잠깐 밖에 갔다 올게. 정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의식도 자주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 주세요. 정희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야, 엄마한테 가 있어. 미나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은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미나야, 엄마 힘내요. 괜찮아질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야, 엄마 말 들어줄래? 소영은 가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뭐든지 들을게요. 엄마가 더 이상 함께 해주지 못해도 슬퍼하지 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나는 울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 할머니도, 미나도 미워하지 마. 다들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소영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영이 작게 불렀습니다. 응, 소영아. 정희는 다가갔습니다. 미나를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소영은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정희는 소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엄마 안 돼요. 눈 뜨세요.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 미나야. 그리고 소영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엄마. 미나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소영은 떠났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너무 일찍. 정희는 소영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사무치도록 너무 미안해. 정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였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미나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늦게 찾은 며느리,
늦게 알게 된 진실.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나를 지키는 것. 소영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미나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 정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 거라고. 빗소리는 계속 창을 두드렸습니다. 슬픔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고물상 주인이 왔습니다. 구멍가게 주인도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조문했습니다. 10살 그 작은 아이가 상주로 엄마의 장례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나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소영은 남편 정우 옆에 묻혔습니다. 가족 묘지였습니다. 정희가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우 옆에 있게 해줄게. 정희는 소영의 묘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엄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미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걸 잊지 마. 미나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면서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란히 선 두 개의 묘비. 정우와 소영. 미안해, 정우야. 엄마가 소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와 소영이를 대신해서 미나만은 정말 잘 키울게. 약속해. 정희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미나를 데리고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소영이 살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미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엄마 냄새가 나요. 미나는 엄마가 앉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나야,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챙기자. 네, 할머니. 미나는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옷들, 작은 액자, 미나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미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 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어릴 적 매던 리본이었습니다. 이미 발에서 색이 거의 사라졌지만 소영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구나. 미나는 리본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정희도 그 리본을 봤습니다. 처음 골목에서 미나를 봤을 때 그 아이가 메고 있던 리본이었습니다. 미나야, 그 리본 소중하게 간직하자. 네, 할머니. 미나는 리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리어카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쓰던 리어카였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서 리본을 받아 리어카 손잡이에 묶었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묶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약속하려고. 무슨 약속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미나를 위해 살겠다는 약속. 정희는 리어카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엄마 대신 폐지를 줍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나야. 넌 이제 공부만 하면 돼.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해줄게. 너는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행복하게 지내면 돼. 정말요? 정말이지. 약속해. 정희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따뜻한 집에서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더 고마워. 정희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둘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리어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집. 이제는 손녀 미나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미나야, 배고프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가 요리해요? 응. 할머니가 예전엔 요리 잘했어.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도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미나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응, 내 아빠가 쓰던 방이야. 이제 내 방이야. 정희는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새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나를 위해서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미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볼 수 없던 햇빛이었습니다. 미나야, 씻고 나와. 할머니가 밥 차릴게. 네, 할머니. 미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미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낼게요. 할머니랑 함께요.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미나야. 살 좀 찌워야 해. 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미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을까요? 왜 울어? 맛없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미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도 울컥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네,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습니다. 미나야, 저기 별 봐. 엄마가 저기 있을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미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잘 지낼게요.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미나 지켜줄게. 평생.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더 고마워.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정희와 미나, 할머니와 손녀, 둘은 이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소영과 정우가 하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골목 어귀의 리어카에는 여전히 분홍색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됩니다. 미나는 이제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정희는 손녀를 지키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햇살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 리본을 감싸고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